나는 17 고등학생이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180이 넘는 키를 가진 남학생이다. 다른 평범한 여학생들보다 하얗고 뽀얀 피부와 늘씬한 다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옷을 입어도 오태가 난다. 난 어딜 가나 꽤 많은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렇게 나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조금 건방진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걸 아니 곱게 보는 녀석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난 내 멋대로 사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에 꽤나 잘 나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나에게 고백을 했다.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난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거절했다. 이건 꼴값이 아니라 얼굴값이다.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갖고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 여자애는 우리 학교 일진형의 동생이었고 내가 거절한 그날부터 학교에서 지옥이 시작되었다. 학교 뒤로 끌고 가서 두드려 맞고 돈 뺏기고 나는 더 이상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기 싫었지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골에서 상경해서 힘들게 자리 잡고 나를 키우셨다. 나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진남매는 돈 많은 집안 사람이었고 학폭위의 변호사 군단을 끌고 와 사과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본인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전 연놈들의 부모와 치열하게 싸우셨다. 부모님께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 내가 고백을 거절한 게 나와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잘못된 일인가? 나는 부모님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나를 위해 끝까지 싸우시는 부모님. 학교를 자퇴하려는 내 의지는 굳건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설득했고 그러다가 합의점에 도달했다. 우리 세 식구는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큰이모가 계시는 시골로 전학 가기로 했다. 부모님은 서울에 직장이 있으시니 나 혼자 이모네로 가게 되었다.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조금 불편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역에 도착했는데 이모부가 마중 나오셨다. 나는 이모부의 트럭에 타고 집으로 향했다. 한참 가고 있었는데 한여름의 흰 원피스에 패딩 조끼를 입고 커다란 백팩을 메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차를 빤히 쳐다봤다. 스쳐 지나가는데 오싹했다. 나는 사이드 미러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차를 따라 뛰어오는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이모부께 말했다. 이모부, 뒤에 어떤... 신경 쓰지 마라. 우리 동네에 사는 여자아인데 지나가는 차만 보면 저런단다. 이 동네 살면서 많이 만날 텐데 못되게 굴지 말고. 알겠지? 요즘 시대에도 동네에 미친년이 있구나. 나는 소름 끼쳤지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모부 말씀에 짧게 대답했다. 역시 이모부는 좋으신 분이다. 말투에서부터 친절함과 배려심이 느껴진다. 어려서 이모부를 아버지처럼 따랐었는데 올바른 생활과 담배도 안 피시고 얼마 전에는 술을 끊으시고는 일절 입에도 안 대신다고 했다.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모가 나를 반겨주셨다. 이모는 딸만 둘인데
큰딸인 우리 사촌 누나는 시내에 나가 결혼해서 살림을 차렸고, 둘째 누나는 몇 달 뒤면 결혼식을 치른다. 둘 다 외지로 나가 살면서 이모와 이모부 두 분만이 집에 사시는데, 내가 오니까 이모는 집안에 활기가 돌겠다며 엄청 좋아하셨다. 그렇게 나는 큰 누나 방에 짐을 풀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생활할 곳이다. 그래, 여기서 새 출발하자. 이모와 함께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고등학교에 가서 전학수속을 밟았다. 학생 수도 얼마 없고 애들도 순둥순둥한 것 같다. 우리 반은 1층이다. 나는 창가 쪽에 자리를 받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미친 여자다. 그 여자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더니 꽃내음도 맞고 잡초도 뽑고 돌도 줍고 하다가 창밖 너머로 각반을 둘러보고 있었다. 한참 돌아다니던 여자는 우리 반 창가 앞에 섰다. 그 여자를 가까이서 보니 내 또래 정도 돼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나를 많이 보더니 너 누구야? 나는 선생님을 쳐다봤다. 선생님은 내 쪽으로 오시더니 그 여자를 보시고는 여진아, 하지 말어. 얼른 집으로 가. 그 여자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운동장 쪽으로 막 뛰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미친년인가 보다. 나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같은 반인 것 같은 한 남자애가 붙었다. 야, 너 소 키우는 집 농장 아줌마 조카지? 어? 어, 서울은 좋지? 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뭐, 그냥 그렇지. 한참 그 남자애랑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다. 그 남자의 이름은 수철이다. 나와 수철이 뒤로 그 미친 여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수철이에게 물어봤다. 야, 근데 저 여자는 뭐냐? 여진 누나? 저 누나 그냥 동네 미친년이지 뭐. 누나? 미친년? 응, 머리가 돌았다고. 저 누나는 니네 집 건너에 살아. 몰랐어? 얼마 전에 아주머니 실종되시고 저 누나 혼자 남았는데 군청이나 다른 사람들이 병원 보내자는 걸 동네 아줌마들이 합심해서 돌봐주기로 해서 여기에 그냥 사는겨? 니네 이모 있잖여. 농장 아주머니. 그거 농장 아주머니가 의견을 내신겨. 니네 이모 진짜 좋은 분이여. 역시 우리 이모는 좋은 분이시다. 아마 누나들 생각나서 그러신 것 같다. 우리 엄마 말로는 어려서부터 토끼가 있어도 정이 많아서 형제들이 잘 따르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남자애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목욕을 하고 방에 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중얼중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집 뒷마당 장독들 사이에 앉아서 중얼중얼대고 있었다. 아,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시골에 와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없나 보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방에 앉아서 핸드폰을 했다. 한참 폰을 하고 있는데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슬금슬금 피했다.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입모양으로 뭐라고 중얼중얼댔고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다가가는데 여진아, 여기서 뭐여?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엄마, 엄마. 집에 가자. 착하지? 여진이? 이모다. 이모가 나를 구해줬다. 앞으로 밖에 나갈 땐
마스크와 모자를 써야겠다. 그 후로도 그 여자는 몇 번이고 우리 집에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이모가 구해주셨다. 하루는 밤에 자는데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서 밖을 봤다. 밖에는 그 여자가 장독대 사이에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댔고, 나는 무서웠지만 궁금해서 계속 쳐다봤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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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나도 모르게 입에서 소리가 나왔고,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창가 쪽으로 뛰어와서 내 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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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딨어? 우리 엄마. 나는 큰 소리로 이모를 불렀다. 이모는 그 여자를 끄집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미친 일진 새끼들 피해왔는데 귀신 들린 미친년이 있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루는 밤늦게 10시가 다 되어 동네 아줌마가 집을 찾아왔다. 서윤이 아빠? 서윤이 아빠. 네?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 엄마가 경찰서 끌려갔어. 얼른 가봐요. 우리 이모가 경찰서에? 피의자일 리는 없고, 혹시 피해자?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나도 나서려는데 이모부가 말리셨고,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집에서 이모를 기다렸다. 그때 창수가 왔다. 괜찮은겨? 응? 무슨 일 있어? 너네 이모 경찰서 가셨잖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너 알아? 나랑 엄마랑 봤어. 너네 이모가 차로 여진 누나 쳤어. 아마 죽었을 거여. 그 누나 차도로 무지하게 뛰어댕기더만 그럴 줄 알았어. 괜히 아줌마만 뭔 일이래. 그 미친 여자가 죽어. 시간이 흐르고 이모부께 전화가 왔고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다. 이모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셨고 그 미친 여자가 차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모 차에 치였다. 경찰도 평소에 그 여진이라는 미친 여자가 자주 도로에 뛰어나오는 걸 알고 있었고 일단 이모는 풀려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중이라고 했다. 죽은 여진 누나는 불쌍하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우리 이모가 처벌받는 건 좀... 어쨌든 앞으론 마주칠 일 없겠다. 내 방에 찾아오는 일도.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이 집까지 해야겠어? 인간아. 으휴. 왜 그런 건데? 여진 인연이 다 봤더라. 네가 술 처먹고 지혜미한테 그 짓 한 거. 심지어 지혜미 뒷마당에 묻은 것도 알고 매일 찾아오던데 몰라서 물어. 그년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너나 나나 인생 조지는 거야. 알아? 아휴, 우리 둘째 서진이 결혼식도 못 올릴 뻔한 거야. 당신 때문에. 미안해. 근데 우리 말고 아는 사람은 없겠지? 당연하지. 나는 30살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범한 4인 가구에서 학창시절에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초중고를 나오고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남들처럼 무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공간에 납치, 감금되어 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나는 이렇다 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바닥에 누워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다.
분명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잠에 들었는데 눈 떠보니 어딘지 도통 모르겠다. 쇠창살과 철문으로 굳게 닫힌 문. 나가고 싶다. 혹시 어떤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살인범이 날 감금해서 죽이려고? 나는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 앉았다. 근데 몸이 이상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 입 쪽이 이상하다. 거울을 찾는데 거울이 없다. 거울을 찾으려 두리번대다가 창문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나는 창문 쪽으로 갔다. 나갈 수 있을까? 창문도 철창으로 막혀있다. 꼼짝없이 갇혀서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상하다. 맞다. 얼굴이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는데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니 이럴 수가. 이빨이 없다. 그것도 엄청 많이. 이빨이 보이지 않는다. 몇 개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철문이 열리면서 시커먼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 남자들은 나를 잡더니 감옥 같은 철창에서 끌어냈다. 둘 중 하나다. 죽던지 풀려나든지. 그 건장한 남자들은 나를 질질 끌고 복도를 걸어갔다. 철창이 여러 개인 것 보니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나는 너무 두려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더 심한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영화 올드보이처럼 갇힌 뒤 몇십 년 뒤에 풀어주나?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때 남자들이 나를 이상한 방에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혔다. 그러더니 나를 결박하는 것이다. 무슨 사달이 나겠다. 뭔진 몰라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묻는다면 다 내 잘못이라고 해야겠다. 지금 나에겐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객기와 자신감은 없다. 그때 문이 열리고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반가워요. 네, 여기 왜 왔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 여자와 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도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하셨나요? 이건 답을 모르는 문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지? 나는 고민에 빠졌다. 그 여자는 팔짱을 끼고는 나를 가만히 쳐다봤다. 나는 그 여자의 눈치를 보며 더욱더 고민하는 척을 했다. 안 되겠네요. 뭘 잘못했는지 본인을 돌아보며 하나씩 적어보세요. 이 사람 다시 안 해놓고 종이랑 볼펜 좀 주세요. 다른 짓거리 하나 감시하시고요. 그 남자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다시 그곳에 감금시켰다. 나는 종이와 펜을 받아들고는 찬바닥에 엎드려 내 인생을 돌아봤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초등학교 시절 누나가 세뱃돈을 받아 책 사이에 넣어 책장에 꽂아놨는데 10,000원을 훔친 적이 있다. 근데 겨우 이딴 걸로? 만약 이 일이라면 우리 누나가 나를 감금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탕을 훔쳐본 일이 있다.
혹시 근데 내가 훔쳐본 일은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이것도 아니다. 중학교 땐가 우리 반에 몸이 조금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괴롭힌 일이 있다. 혹시 이 일인가? 그 녀석이 커서 나에게, 아니면 그 녀석의 부모가. 하지만 그 일은 학교에 그 녀석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나는 된통 혼났고 다른 반으로 쫓겨나면서 끝났다. 성인이 되어서 길 가다 마주쳤을 때도 서로 가볍게 인사도 나누었다. 이건 아니다. 고등학교 시절 컨닝이나 여선생님 치마 속 몰카나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아니겠고, 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임신시킨 적이 있다. 백윤진. 근데 윤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못되게 만든 게 죄라면, 그거면 충분히 아주 큰 잘못이다. 그 일 때문인가? 일단 적어놓자. 그럼 대학교 시절에 첫 면허를 따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 친 일? 근데 그건 자해공갈단의 잘못으로 난 무혐의를 받았지. 대학교 때는 딱히. 이번엔 군대로 가보자. 군 시절 후임병을 때린 일이 있다. 후임병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대검으로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킨 일이 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이것도 적어놓자. 이후 학교 졸업하고는 딱히 없는데. 아, 맞다. 술 못 먹는 직장 여후배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취해서 쓰러졌는데 그냥 버리고 가서 몹쓸 짓을 당한 적이 있다. 그것 때문인가? 그런데 쓰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게 살아왔네. 나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쓴 것 중 만약 한 가지 일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라면 딱히 할 말은 없겠다. 내 이빨 상태를 보니 분명 나를 고통스럽게 고문을 하다가 죽일 것이 분명하다. 밖에 있는 놈은 철창 밖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다. 나는 볼펜을 집어들어 꽉 움켜쥐었다. 그래, 이 정도의 죄목이면 어차피 저놈들이 날 죽일 것이다. 그럴 바에 스스로 끊어버리겠다. 나는 볼펜을 움켜쥔 손을 내 목으로 힘차게 갖다 댔다. 몇 번이고 찔렀다. 그때 철창이 열리고 그 남자들은 뛰어들어와 나를 잡아서 끌고 나갔다. 무슨 일이야? 303번이 자기 목을 볼펜으로 찔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원칙적으로 저렇게 위험한 거는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께서 부탁하셔서. 그래도 그렇지. 마약범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큰일이네. 소장님께 보고 드려야 하는데. 근데 저놈이 종이에 쓴 걸 슬쩍 봤는데 지은 죄들이 엄청나던데요. 차라리 죽어버리. 어허, 생각은 하되 입 밖으로는 내뱉지 마. 이봐, 그 종이 좀 줘봐. 아이고, 몹쓸 놈이네. 근데 저 사람은 왜 이빨이 없습니까? 너무 흉측하게 생기고 혼자서 막 떠들고 다른 죄수들 항의가 심합니다. 원래 마약하는 놈들이 말기 정도 되면 이빨도 다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혼란이 오니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기 고등학교 때 임신시킨 여학생 이름이 백윤진?
우리 마약범들 재활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 성함이 뭐지? 백윤진 선생님입니다. 우연이겠지? 에이, 이름만 같을 겁니다. 그럼 다행이고. 여보세요? 네. 네. 무슨 일이... 그놈이 이송도 중에 사망했대. 내가 소장님께 직접 보고하러 가야겠어. 아유, 이거 큰일이네. 선생님, 소장님께서 같이 올라오라고 하시네요. 네, 그 마약 범놈이 글쎄, 죽었습니다. 일단 먼저 가 있을 테니 올라오세요. 303번. 감옥에 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 나는 25 청년이다.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은 내 인생 걱정보다는 주변의 눈치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나는 취업하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눈치는 보이지만 편하다. 그건 사실이다. 그래도 내 취업 걱정하는 사람, 그저 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늘수록 눈치가 더 보이니 등 떠밀려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이다. 우리 동네에 나 같은 놈들이 2명 있는데 나랑 똑같은 상황에 내 친구 놈들이다. 우리는 취업 걱정으로 술 한잔을 한다. 매일 하는 게 문제지만 말이다. 하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 우리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계산을 하고 나왔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푼과 담배밖에 없다. 옆에 있는 친구 2놈, 명준이랑 지훈이 둘 다 똑같은 처지다. 진짜 그지가 따로 없다. 다음 날이 되고 엄마는 책상 위에 10,000원을 슬쩍 놓고 출근하셨다. 나는 깼지만 자는 척을 했다. 엄마 눈치가 보여 도저히 마주칠 용기가 없다. 아들, 요새 이 동네 살인사건으로 흉흉하니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저 뒤에서 둔기로 내려쳐서 사람 죽이는 놈이래. 건장한 사내 놈들도 뒤에서 때리면 그대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 엄마는 내 걱정을 하시고 출근을 하셨다. 처음에는 죄송했지만 이 생활이 지속되니까 무뎌지는 내 모습이 한심했다. 나는 슬슬 일어나 친구놈들에게 연락하고 수력속을 잡았다. 그런데 술집에 가는 건 나나 친구들이나 서로 부담이다. 우리는 셋이 모여 근처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물로 리필하며 머리를 감싸고 고민했다. 그때 명준이 놈이 말을 꺼냈다. 야, 우리 야간 등산 갈래? 야간 등산? 그걸 야간 산행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여기 뒷산 중턱에 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가로등도 있고 분위기도 좋아. 맨날 PC방 갔다가 술집 갔다가 카페 와서 물로 배 채우는 것도 민망하다. 나도 등산하면 건강해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술 마시면 기분도 좋고 편의점 앞에서 노상 까다가 아는 사람 만날 바에는 그냥 산 가서 먹을래. 가자. 과자 한두 봉지에 술 사가면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어. 가자. 가자. 진짜 쓰잘데기 없는 대화 내용이다. 남들이 들으면 웃음은커녕 한심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최대한 안주를 챙겨오기로 했다. 나는 집에 있는 라면을 훔쳤다. 가방에 라면과 소주 한 병을 챙기고 후레쉬를 하나 챙겨 나왔다. 시간은 오후 9시. 우리는 산 아래에서 집합했다.
생각보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좋다. 산 중턱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나와 명준이, 지훈이 셋은 산에 올랐다. 명준이 말로는 가로등이 있다고 했는데 깜깜하다. 아무런 불빛도 없고 우리는 손전등에 의지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정보력이 없으니 우리가 백수의 삶을 보내는 것이다. 한참 올라가는데 솔직히 무섭다. 너무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니 어둠 속에서 오는 공포를 몸소 느끼는 순간이다. 뭐라도 튀어나올까봐 무서운데 이 두 놈은 서로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올라간다. 그때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손전등을 비춰봤다. 근데 앞에서 여자가 혼자 올라가고 있었다. 흰색 레깅스에 흰색 상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다. 대개 흰옷에 긴색 머리는 귀신일 확률이 높다. 우리 셋은 움찔했다. 밤이 아닌 낮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뛰어서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남자니까 조금 더 빠르겠다는 생각에 점점 가까워짐을 느꼈다. 우리는 손전등을 비췄는데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앞쪽에 가 있었다. 엄청 빠르다. 그리라. 비추지 마. 왜? 야,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그냥 등산하는 건데 저렇게 빨리 올라간다고? 귀신 같아. 이런 야밤에 혼자 저렇게 올라가는 여자가 어딨어. 그것도 그런 게 아무도 없는 산에 혼자 올라가는 여자. 이상하긴 하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올라갔다. 그런데 명준이가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여자가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우리도 순간 멈칫했다. 뭐지? 그렇게 잘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춘다고? 우리는 눈치를 살폈고 그 여자를 주시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올라갔고 우리는 그 여자의 발에 맞추어 따라 올라갔다. 등산로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산행길은 발밑을 조심해야지. 우리는 손전등을 발 쪽으로 향했고 그 순간 그 여자가 괴성을 지르며 뛰어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따라서 산 아래로 같이 뛰어내려왔다. 서로의 발소리가 맞물리며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가 우리를 멈추세웠다. 야, 멈춰봐. 왜? 저기 그 여자가 없어. 지훈이는 등산로를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그 여자는 없었다. 몇 분 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발소리도 안 들린다. 우리는 진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려왔다. 그 등산로는 외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내려왔다고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아까 그 여자 올라가던 속도면 얼추 비슷해야 하는데 산 아래로 내려온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번화가 쪽으로 왔다.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와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근처 편의점 앞에서 술 한잔 마시며 기억을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봤다. 역시나 증발해버린 그 여자의 정체는 뭐지? 나는 33 여성이다.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 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때면 항상 야간 산행을 했다. 오늘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자 야간 산행을 나섰다. 나름 올 화이트에 긴 생머리로 패션을 완성했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 오히려 편하고 좋지 뭐. 나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다. 예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후레쉬도 약해서 나오다 말다 한다. 달빛에 비춘이 생각보다 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슬쩍 봤는데 웬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조금 위압감이 느껴졌다. 야간 산행에는 귀신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하고 올라갔다. 그러다 돌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새로 살 레깅스인데 뒤에서 남자들이 라이트를 비추길래 내려다보니 남자들이 멈춰서 올라오지 않는다. 뭐지? 왜 안 오지? 나는 무서웠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산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다. 나는 산속을 주시했다. 그런데 사람 형상이 있었다. 나는 더욱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형상은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가다가 멈추고를 반복했는데 그 형체도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더니 그 형상이 산속에서 쓱 나왔다. 한 손에 몽둥이 같은 것을 든 남자. 지금 이 순간 밑에 있는 저 남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도망치는 것이다. 나는 힘이 빠졌고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며 내려오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휴, 밑에 있는 놈들이 도와줄까봐 걱정했는데 겁 많은 놈들이라 다행이네. 나는 올해 40이 된 한 가정의 가장이다. 우리 집은 화목하다. 와이프와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속썩이는 일 없이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 하지만 나의 본가, 원래 집은 화목하지 못하다. 우리 부모님과는 사이가 틀어진 지 오래다. 너무 틀어져서 얼굴 보고 지낸 지도 오래되었다. 부모님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이나 잔뜩 받을 생각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그 남동생은 생물학적인 동생이 아니고 법적으로 남동생이다. 내 나이 12살에 생긴 입양된 동생. 그 녀석은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것도 봤다. 본데 없이 잘한 티내는 그 새끼를 가만히 보니 내 입장에서는 딱히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안 하는데 걔는 이상하게 부모님이 끼고 살았다. 어떻게 친자식보다 근본도 모르고 누구의 씨며 누구의 배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놈을 나보다 더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산 것은 중학생 때가 끝이다. 고등학교 때부턴 딱히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딱히 가족들과의 추억 이딴 건 없다.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살고 있다. 서로 안 보며 살았는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결혼할 때가 다가오니 끊었던 인연을 이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상견례를 치르기 위해 부모님을 찾아갔다. 사실 와이프와 연애 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결혼할 시기가 다가오니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실을 고백했다. 와이프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 가족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하며 와이프를 꼭 안아주셨다.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에 분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무슨 벌레 새끼 보듯이 날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와이프는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설득해 겨우겨우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와 신문만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와이프가 내 손을 지그시 잡았다.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정막이 흐르고 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으시더니 그래, 지부모 꼴 보기 싫어서 나가더니 왜 다시 기어들어왔냐? 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보기 싫은 거 인사하러 억지로 왔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저 그릴 씨랑 결혼 승낙 받으러 왔습니다. 저기 아가씨,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승낙이 필요해 보여요. 어느 정도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서로 인연 끊고 살았는데 승낙 받으러 왔다. 내가 보기엔 집 한 채 내놔라로 보이는데. 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 부끄러워서? 절대 아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차올랐다. 어이구, 저놈 눈깔 봐라.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어디 짐승 새끼를 낳았네. 아버님, 저희 집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는 결혼하는데 부모님께 당연히 인사를... 저기 아가씨,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그래도 핏줄인데 집 한 채 해줄 테니까 결혼식 날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턴 보지 맙시다. 여보, 손님 나간다. 아버지가 말을 끝내고 나는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형! 뭔데? 뭐긴 퇴근하고 오는 길이지. 옆에 누구셔? 안녕하세요. 저 그릴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 형수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피동우입니다. 그릴이 형동. 야! 누가 형수야? 나는 그 녀석을 거칠게 밀고는 와이프와 차로 갔다. 돌아가는 길에 한동안 와이프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약속대로 회사 근처의 40평대 아파트를 사주셨고 입주해서 살았다. 아이를 낳고 돌잔치가 되었다. 어머니가 오셨다. 와이프와 장인 장모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안고는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안 오셨어요? 저 몸이 조금 아프셔서 못 오셨다. 그때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전화. 어머니가 나이를 많이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통화음을 상당히 크게 키우신 상태였다. 우리 부부와 처가댁 식구들도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어디야? 여기 그릴이 아들 돌잔치 왔어요. 누구? 그릴이 아들? 네, 우리 손자 돌잔치요. 거기는 뭐하러 가? 쓸데없이 그놈의 새끼가 자식 낳은 게 뭔 대수라고.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얼른 와. 배고파. 장인 장모의 표정이 일순간 굳으셨고 대기실에서 말없이 나가셨다. 내 인생에 도움은 못 줄 망정 해방을 놔.
진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때 멀리서 동우 새끼가 걸어왔다. 이젠 어머니도 꼴보기 싫다. 그냥 그 집안 사람들 자체가 싫다. 나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대기실 문을 닫았다. 저 집안 인간들이랑 얽힐 일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이나 잔뜩 받고 손절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날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때쯤 와이프에게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착한 마누라는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모양이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장 공증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사실은 내 친구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떻게 바꿨는데? 건물이랑 토지를 동우에게 주시고 현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신대. 씨발, 결국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네. 싹 다 죽여야겠는데? 그리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진정? 그딴 노인네 살아서 뭐해? 씨발 것들 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회사에서 나와 차를 타고 본가로 향했다. 가는 내내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분노가 더 폭발했다. 그렇게 도착하고 차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나는 그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니 골프채로 부수고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가 곧장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 칼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칼을 들고 방으로 갔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 두 분 다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지금 이 상황, 경찰은 나를 체포했다. 친구놈이 무슨 일이 날까봐 미리 신고한 듯한데 사고는 이미 나 있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현관 CCTV에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 칼에 묻어있는 지문,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던 칼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부모님의 혈흔, 물로 닦은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몰랐다. 피가 묻어 있을 거라고는. 하기야, 칼이 칼집에 꽂혀 있지 않고 식탁에 올려져 있었어. 마치 나보고 가져가란 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들은 모두 나를 향해 있었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다. 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다. 그렇게 나는 존속살해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아버지, 유언장은 왜 바꾸세요? 동우구나. 이거 그리리 놈 겁주려고. 네? 겁을 준다니. 그게 무슨... 그놈 친구가 내 공증 변호사야. 내가 모르는 줄 알겠지. 둘이 내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유산 안 물려준다는 식으로 겁 좀 주려고. 아마 지금쯤이면 그 녀석 귀에 들어갔겠지. 그놈 여기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정신 좀 차려야 돼. 에휴, 그래도 어쩌겠냐. 자식인데 다시 원래대로 바꿔줘야지. 아,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동우야, 그래도 그리리가 형이고 장손인데 6대 4로 나누어 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6대 4? 6대 4? 제가 집 나간 그 새끼 대신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리 새끼한테 더 주신다는... 아니,
이놈이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딴 거 모르겠고 나한테 다 넘겨요. 안 그럼 다 엎어버릴 테니까. 뭐? 이 녀석이 길에 다니는 개새끼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더니 주인을 물려고 해. 이제 보니 이놈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동우야, 너 왜 그러니?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해. 어서, 동우야. 그러니까 씨발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 나는 35살. 직장인이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학창시절까지 농사짓고 내 나이 20이 넘어 인천으로 와서 취업을 했다. 지금껏 헛짓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 정말 쉬지 않고 달렸다. 그런 나에게 선물 하나쯤은 난 나에게 차를 한 대 선물했다. 중고참외 매단지에 가서 2차조차 구경했다. 처음 갔을 때는 경차를 한 대 뽑으려고 했는데 딜러 한 명이 붙었다. 사장님, 보고 오신 차 있으세요? 그게 제가 추천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사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는 추억으로 사야 된다고. 어떻게, 첫 차?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사회초년생 같아서요. 아닌데 그래요? 나이가... 35이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20대 초반으로 보여서 사회초년생인 줄 알았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 딜러분이 참 정직해 보이신다. 그래서 경차보다는 결국 시원하게 흰색 중형 승용차로 뽑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20살에 면허를 따고 15년 만에 잡아보는 운전대다. 그래, 친구가 그랬다. 운전은 자전거 같아서 한번 배워서 몸에 익혀두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의자를 조절하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조종하고 출발했다. 이건 난감하다. 그 얘기를 했던 친구. 오늘부로 손절이다. 운전을 못하겠다. 그래도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자존심이 상해 여차저차 끌고 밖으로는 나왔다. 부딪힐 것 같고 앞차랑 간격도 모르겠고 브레이크는 왜 이렇게 세게 밟히는지. 집으로 오는 길에 한 편의 전쟁 영화를 찍었다. 나에게는 운전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운전 연습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정이 다 되어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천천히 끌고 나갔다. 이 시간대를 잘 선택한 것 같다. 역시나 길에 차도 사람도 없다. 그렇게 며칠을 연습을 했다. 운전에 재미가 붙어 회사에서 피곤해도 밤이면 쌩쌩하게 나가 운전을 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위험하다. 어설프게 자신감이 붙었을 때 밤이라 차도 없고 나는 속도를 냈다. 시내에서 90km 이상 밟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 한참을 달리는데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나는 속도를 서서히 줄이려고 하던 찰나 눈앞에 순간적으로 비친 흰 물체와 나의 조수석 쪽 라이트와 부딪혔다.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룸미러를 봤다. 흰 물체가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조심스레 차에서 내려 뒤로 걸어갔다.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 나는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그러려고 했다. 일단 여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여자는 죽었다. 피도 많이 흘렸고 숨도 안 쉬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 과속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 정신 차려야 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여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 미친년 술 처먹고 왜 남의 차에 뛰어들어? 되질라면 혼자 되지든지. 감히 내 인생까지 조지려고. 나는 죽은 여자에게 욕을 퍼부었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다. 일단 트렁크를 열고 그 여자를 트렁크에 실었다. 나는 운전석에 타서 천천히 주행을 했다. 심장이 튀어나와 운전대에 부딪힐 것 같다. 일단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근처 강에다 갖다 버릴까? 아니야. 물에 떠오르면 그건 금방 발견되고 인근 카메라 뒤지면 걸릴 수도 있어. 그래, 묻자. 이런 비밀은 묻어버리는 게 최선이다. 시골 출신이라 삽질에는 자신이 있다. 여자가 체구도 작은 게 웬만한 산 중턱까지는 메고 갈 자신이 있다. 나는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에 삽이 있다. 일단 그걸 챙겨서 인근 산으로 가야겠다. 방범용 CCTV가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한다. 근데 산지 일주일도 안 된 차에 시신을 넣고 다닌다니. 계기판에 이건 뭐지? 무슨 불빛이 들어오네. 기름이 없다. 이 정도면 집에 들렸다가 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길 가다 중간에 선다면 주유소에 가야겠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인근 주유소에 들어갔다. 주변을 살폈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 셀프 주유소니까 이 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자겠지. 나는 차에서 내렸다. 근데 기름 처음 넣어보는데 내 차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겠다. 나는 멘탈이 나갔다.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유소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아저씨는 내 쪽으로 슬쩍 오더니 나를 주시했다. 나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 아저씨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그 아저씨는 나에게 다가왔다. 왜 그러세요? 뭐가 안 돼요? 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아, 그건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돼요. 보자. RPM의 빨간 부분이 7000으로 시작되니까 휘발유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차에 묻은 거 이거 뭐예요? 네? 어떤 거요? 이거요. 혹시 피? 네? 나는 손발이 떨려 온몸이 경직됐다. 농담이에요, 손님. 엄청 놀라시네. 저희 자동 세차 기계가 최신형으로 들어왔는데 이용해 보세요. 이런 거 흔적도 없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 중이에요. 네. 다음에 이용할게요. 이런 거 지금 안 지우시면 나중에 지우느라 골치 아파져요. 나는 졸지에 세차까지 했다. 미친 거지. 트렁크에 시신을 태우고 자동 세차라. 그래도 일단 차에 묻은 흔적은 지웠다. 세차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신호가 걸려 대기하고 있다. 그래, 얼른 챙겨 나오자.
코너만 돌면 우리 집. 근데 뒤에서 경찰차가 나와 내 옆에 세웠다. 경찰은 창문을 내리더니 나에게 창문을 내리라 손짓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튈까? 창문을 내릴까? 아니야. 얘기라도 들어보자. 나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저기, 선생님, 네? 라이트 꺼져 있어요. 밤이라 위험하니까 라이트 켜세요. 네. 아까 보니까 오른쪽 라이트가 깨져 있던데. 그게 저기. 최대한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재빨리 핸들을 꺾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올라가 장비를 챙겼다. 나는 비장하게 마음먹었다. 그래, 이왕 마음먹은 거 독하게 먹자. 1층에 내려왔다. 근데 차가 없다. 형님, 늦었는데 정비소로 바로 갈까요? 아, 엄청 기다렸다고 지랄하겠네. 집 앞에서 얼마나 기다린 거냐? 몇 시간은 기다렸죠. 일찍 다니지. 저 새끼는 밤에 어딜 나가는 거야? 겁나 기다렸네. 됐고, 바로 정비소로 가. 근데, 라이트 많이 깨졌냐? 네, 오른쪽 라이트가 아주 작살났던데요. 며칠 전에 끌고 나가는 꼬라지 보니까 완전 초보 새끼던데. 라이트 다 깨먹고 수리비 겁나 나오겠네. 아이 씨발. 운전 경력 확인해서 팔 수도 없고 못 갔네. 형님,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까?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너는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모르겠냐? 딱! 한 번만 더 설명한다. 일단 차에 GPS 달아서 호구 새끼한테 팔아. 그걸 우리가 몰래 다시 가져와. 그리고 외국 애들한테 팔던지 번호판 바꿔서 다시 파는 거야. 우리는 차 한 대로 2번, 3번, 몇 번이고 벌어먹는 거지. 돈은, 네 돈은 내가 주니까 신경 끄고 새끼야. 니는 그 대가리로 뭘 하냐? 역시 형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 야, CCTV로 봐도 이렇게 꽁꽁 싸맸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차 파는 놈들이 차 훔칠 거라고 생각하겠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도착하면 트렁크에 있는 GPS부터 떼라. 비싼 거니까. 예, 형님. 저는 형님 따라다니면서 일 열심히 배워가지고